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6.17 규제가 나온 지 일주일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자, 규제 직후에 원래는 규제가 나오면 시장은 곧바로 반응을 하면서 조용해지죠. 근데 오히려 이미 이전 규제들에서 적응된 21차례 이어지는 규제 동안 익숙해진 수요자들은 거기에 맞게 발빠르게 틈새를 찾아내고 움직였습니다.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작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해당 지역의 신고가 행렬이 이어졌고요. 마지막 진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비규제 지역 움직임도 김포에 엄청나게 수요자가 몰렸죠. 자, 일단 6.17 대책을 피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물량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려서 금액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6.17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조용해졌느냐라는 이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17 규제가 나온 직후 그 다음 주에 바로 다음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일단은 이전 정책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수요 억제책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미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 보유자들에 대한 이 증세 정책이 뒤따라 나오는 게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정책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 규제에 대해서 그 예상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부의 부동산 DNA라는 책이 바로 저번 주 말에 출간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정보들 노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제 책 이야기 먼저 드렸고요. 6.17 대책이 나오고 참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전의 규제들이 나왔을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적응 속도를 지금 수요자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벌써 다음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어져 오면서 시장을 극단적으로 몰아갈 만한 그러한 정책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정책도 여기서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달은 뻔한데 일단 부유세 강화 카드 나올 것이고 또 김포 지역이나 부산 지역이나 꽤 많은 수요자들, 투자 수요자가 몰린 지역 같은 경우 규제 지역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향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6.17 이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이 보유세 관련된 내용을 살짝 언지를 했습니다. 하겠다 말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보유세가 낮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이 대책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상향에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 6.17 정책에도 말이 굉장히 많았죠. 일단은 오락가락한 이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자, 일단은 이 대표적으로 꼽아보면은 규제 지역 확대가 되면서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변신이 되면서 대출에 대한 그 비율이 바뀌었죠. 여기서 오는 문제점이 이전에 비규제 지역일 때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입주 시점이 되면 그때는 규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던 겁니다. 원래대로 해줘야 된다. 분양 받았을 때 나는 분명히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항의가 많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줄게라는 식으로 또 되다가 또 말을 바꿔서 이게 결국에는 40%만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입주할 때 이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난 분양을 받아야겠다 해서 분양을 받았던 분이 이 자금 스케줄이 좀 꼬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이 중도금 대출이 되는 케이스 안에서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종전의 LTV대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제 70% 되던 지역에서 이 잔금 시점에 40%다. 그러면은 사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허용 범위에서 더 줄어든 게 맞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금 스케줄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죠.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면은 결국 이 국민들만 동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재건축 2년 거주 요건 관련된 거. 이것도 말이 많았는데 자, 일단은 정부의 얘기를 듣고 2018년, 2019년 그 임대사업자를 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하면서 임대사업자 낸 거죠. 그래서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나는 장기로 해서 10년으로 끌어갈 생각으로 해놨는데 8년짜리를 해놨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또 재건축 그 무너지는 집에 추가로 2년을 살면 지금으로부터 뭐 8년, 10년 뒤에 또 2년을 살면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그 항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건 아직까지 끝이 안 난 것 같습니다. 끝이 안 난 것 같고 근데 지금 추가로 재건축을 투자하려는 분들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아, 그게 뭐가 문제냐, 2년. 그냥 사서 그 세입자 없이 2년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 전입신고일로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버리면 전입신고 해버리면은 조사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조사하기가 어렵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뭐 불시에 녹화해보고 그래서 너 없었잖아 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임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으나 없으나입니다. 뭐 주공 아파트 대표적인 것들은 뭐 1억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으로는 뭐 3, 4억 뭐 이 정도만 뭐 추가로 내가 투자를 하면은 세입자가 없이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 괜히 그 정부 말 들은 사람만 때려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 돈 많은 사람은 617 대책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 2년? 그래, 오케이. 난 전입신고하고 세입자 내보내면 돼. 나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세자금 대출 강화 관련해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지금 빌라에 뭐 사는 사람들은 어쩌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엔 얘기가 다 나왔죠.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중에 그 9억이라는 가액, 9억이란 가액이 안 되는 아파트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는 케이스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이 지시가 다 들어가잖아요. 지시가 다 들어가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적용이 될 때 그때부터 3억 초과 신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아파트라고 아예 그 명시가 돼 있죠. 3억을 초과하는 신규 아파트를 구매 시 이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돼서 데미지를 입게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전세를 구할 때나 임대로 거주 중에 신규로 주택을 매입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야지 이러한 낭패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627 정책에 관련돼서 이 헷갈리고 말이 많았던 부분들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수요자들은 틈새를 다 마련을 했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정책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패턴 보면 매수 억제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융 정책이나 증세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 이제 세법 개정안 발표 예정인데 그때 이제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 이 두 가지 세금이 있죠. 이 세금에 대한 인상이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 미리 암시를 준 부분이 있거든요. 해외 사례를 들면서 뭐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 보게 되면은 이 양도세를 그 비과세를 주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절감해 줄 때 항상 이 실거주 기간이 길다 얘네들은 실거주 기간 길으니까는 그렇게 해주는 거다. 그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번에 또 나올 때 양도세 실거주 요건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거주 기간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실수요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양도세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당연히 이제 거주 요건 강화를 해서 오랫동안 거주할 분들만 주택을 매수하게끔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모양새가 좋으니까 실거주 요건 거주 기간 상향 이쪽으로 방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공시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지금 매년 엄청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올리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뭐 강남의 그 공시 가격 인상률 보면은 20%가 넘는데 내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목표가 이 공시 가격이 현재 시세 90%까지 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여러 채 하신 분들은 이미 증여나 뭐 이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셔도 되니까 준비가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유세에 관련돼서는 사실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시장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보유세 많이 낸다고 팔아야겠다 뭐 이러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다행인 점은 이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실제 수요자들은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다 유효합니다.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또 얘기하면 또 막을 테니까 얘기는 못 하겠는데 9억 미만이 아직 유리한 게 너무나 많아요. 9억 미만 아파트건 뭐건 간에. 그래서 이번 보유세 강화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9억 미만 주택은 별 타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여전히 많은 수요자들이 진입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실제로 이걸 대변하는 게 6월달 거래 보면 뭐 서울 전역이 움직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뭐 관악구, 뭐 도봉구 이런 데가 또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거래가 많이 터졌다. 서울의 외곽 지역 그리고 금액대도 뭐 9억 중심으로 봐야죠. 그 이하로 돼 있는 아파트들. 그래서 6월달 거래를 보면은 6월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5월달 거래를 추월했고 그리고 대책이 수요자들에 대해서 이 불안한 그 마음을 더 자극한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한번 사면 그 뒤에 행렬이 이어지거든요. 그쵸? 계속 눈치 보다가 살까 말까 하다가 누가 사면은 이거 늦으면 안 돼 하고 바로 또 가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집도 안 보고 계약금부터 쏘죠. 그죠? 자, 아무튼 이 9억 미만 주택은 앞으로도 큰 타격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하나 과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전세금에 대한 것. 왜냐하면 이제 다주택자가 지금 6.17 정책 풀이할 때도 법인 대출 금지에서도 얘기했죠. 실제로 이 시장에 양성 효과를 주는 임대사업자가 오히려 데미지를 입을 거다. 이 법인을 통해서 이 투자하는 비규제 지역에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다 전세 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종부세 올리는 거 말고는 큰 데미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세도 제어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 3주택자 이상 거의 다주택자 보면은 2주택 정도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3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간주 임대료 과세를 이제는 2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나오는 세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이 3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게 총선에도 중심 과제로, 과업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임대차 3법은. 이게 개정안이 또 이달 내에 예정대로 발의가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6월 달에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언제부터 할 건지 딱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안 나왔죠,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임대차 3법이 그냥 보여주는 쇼다. 뭐 이러한 그 전문가 칼럼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나온다고 말만 하고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읽으면서 좀 수긍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임대차 신고제는 나올 것 같아요. 신고제는 들어오지 않을까. 정부가 다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도 이 정부 주도 아래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임대차 시장도
이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 3법도 이달 내에 예정대로 들어오게 될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의원이 무한갱신 청구권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이 임차인들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무한갱신 청구권이. 예. 더군다나 이게 들어와 버리면 누가 그 임대용으로 주택을 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임차 시장에 풀리는 물건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도 이제 임차인들이 오히려 돈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서로 나 여기 지금 아크릴리버파크 전세 이거 끝까지 살 수 있거든. 이 권리 너한테 돈 받고 팔게.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죠? 서로 경쟁해서 경제 시스템 안에서 경쟁해가지고 열심히 자본을 모아서 눈부시게 그 경제를 발전하는 그러한 논리로 가는 이데올로기인데 이렇게 네 집에 세입자 영원히 살게 해. 이거는 지나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다음 달에 예상되는 보유세라던가 다른 여타 이 정책 관련된 부분 시나리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다 나오더라도 과연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요 억제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공급이 이미 없고 수요 억제해봐야 공급을 넘어가는 수요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변화될 게 없다고 좀 표현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다음 달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정책도 있었죠. 아마 그것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얘기로만 도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정리를 해봤을 때 그럼 이 다음 정책, 보유세 증세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도 변화될 건 없다. 결국 매수 수요 억제책이죠. 자, 왜냐하면 일단 매수 수요 억제책을 계속적으로 피게 되고 이렇게 보유세 증세 그리고 금융 규제로 인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임대료 수요자들이 더 쏠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임대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가 전세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지점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데는 전혀 저항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 전세가는 가파르게 오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서울과 3기 신도시가 예상되는 그 해당 지역 내에서 전세가가 또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일 것이다. 특히 올해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년은 더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올해는 그나마 입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내년은 아예 뭐 굉장히 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입주량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엔 전세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 수요는 억제하고 이 임대가로 다 흐르게 되니까 돈은 막을 수가 없어요. 돈은 흐르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중저가 아파트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9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저항선이 그 초과하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 고가 아파트 안 오르는데 얘네들만 올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가 아파트가 눌린 거지 얘네들이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미 10억에서 뭐 20억 초반대 이런 친구들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 아파트 전세가들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결국 이 갭은 줄어들게 되고 다시 실제 수요자들 중에서 여기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거래를 하게 되고 호가는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죠. 재건축에 들어가는 투자 자금은 원체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 30%, 2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 그냥 더 주고 2년 동안 전입신고 해버리고 그렇죠? 비워두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미 뭐 많이 올랐다고 보기 어려워요.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장에 많이 간 거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큰 조정을 추가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뭐 사는 게 용자죠. 그리고
자, 공급이 풀리기 전에는 이거는 뭐 결론인데 공급이 3기 신도시라도 풀리기 전에 그 상황에는 수도권 전체가 매매가나 전세가 모두 지금 현재 구조상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떨어질 요인이 하나도 없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22번째 정책 다음 달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책 광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놀부의 부동산 DNA가 6월 말 출간을 했습니다. 6월 25일 일자로 출간이 되었는데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